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2만 원으로 짜장면을 몇 그릇이고 먹을 수 있었고 15년 전엔 영화 한 편에 팝콘까지 즐길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치킨 한 마리도 어렵지 않게 사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짜장면 한 그릇도 10,000원을 넘고 치킨은 2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영화표만 사도 10,000원이 모자랍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돈은 가만히 있어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도둑이 매일 당신 지갑을 털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도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오늘 이 보이지 않는 도둑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 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진 돈이 내일 아침이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923년 독일에서는 빵 한 덩어리 가격이 2억 마르크였거든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250 마르크였던 게 말이죠. 사람들은 빵 하나 사려고 수레에 돈을 가득 실어야 했고 어떤 이들은 돈으로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석탄을 사는 것보다 돈을 태우는 게 더 싸게 먹혔으니까요. 이런 미친 상황이 대체 왜 벌어지는 걸까요? 많은 사람이 이런 의문을 가져봤을 겁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빈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모두에게 돈을 주면 모두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죠. 돈을 많이 찍어낼수록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현상이거든요. 왜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는지, 그리고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낸 국가들이 어떤 참혹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매우 단순하지만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메커니즘이죠. 어떤 물건의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반대로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한 마을에 빵 5개가 있고 5명이 각자 5,000원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빵 한 덩어리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게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5명 모두가 5,000원으로 빵 한 덩어리씩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5,000원씩을 추가로 나눠주는 겁니다. 좋은 일처럼 보이죠? 이제 모두가 10,000원씩을 가지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빵의 개수는 여전히 5개라는 점이죠.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 빵을 2개씩 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빵은 여전히 5개뿐이거든요. 빵집은 하루아침에 빵을 10개로 늘릴 수 없습니다. 밀가루를 구해야 하고 반죽을 해야 하고 굽는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빵집 주인은 이 상황을 보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빵을 사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네. 그렇다면 가격을 올려도 팔리겠어. 그래서 빵 가격을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립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5명은 여전히 빵 한 덩어리씩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빵에 10,000원을 지불해야 하죠. 돈이 2배로 늘어났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빵집 주인은 부자가 된 걸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빵 한 덩어리당 5,000원을 더 받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빵집도 더 많은 빵을 만들어 팔고 싶어 하거든요. 빵을 더 많이 만들려면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빵집 주인들은 모두 더 많은 돈을 벌었으니 밀가루를 더 많이 사려고 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밀은 밭에서 자라야 하고 밭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농부들은 갑자기 늘어난 밀가루 수요를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자 빵집들은 밀가루를 사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빵집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빵 가격을 더 올립니다.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이런 악순환이 경제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밀농부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니 비료를 더 사려고 하고 비료 가격이 오르고 다시 밀 가격이 오르고 빵 가격이 오르는 식으로 계속됩니다. 결국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만으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건 돈의 양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되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이니까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지 않고 돈만 늘리면 가격만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결과를 모를 리 없으니 어떤 나라도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로 여러 나라가 이런 일을 저질렀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은 석유가 땅 밑에 묻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여야 하죠.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석유 가격이 높을 때 베네수엘라는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석유 수출로 엄청난 돈이 정부 금고로 들어왔거든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는 이 돈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제공했죠. 휘발유 가격은 물보다 쌌고 식료품 가격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습니다. 의료와 교육은 무료였거든요. 국민들은 행복했고 차베스는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높은 석유 가격이라는 전제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죠.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수입을 산업 다각화나 경제 발전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뿌리는데 모든 돈을 썼거든요.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경제 전체를 장악했다는 점입니다. 사회주의 이념 아래 주요 산업들을 국유화했고 민간 기업의 성장을 억제했거든요. 가격 통제 정책으로 기업들은 제대로 이윤을 낼 수 없었습니다. 경쟁과 혁신이 사라진 경제는 비효율적이 되어갔죠. 2004년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국제 석유 가격이 폭락한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정부는 갑자기 돈이 없어졌거든요. 하지만 국민들에게 약속한 보조금을 계속 줘야 했습니다. 보조금을 끊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테니까요. 정부가 선택한 해결책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돈을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 점점 더 많이 찍어냈습니다. 2016년부터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됐거든요.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2018년에 130만 %를 넘어섰습니다. 2019년에는 더욱 악화되어 1000만 %에 육박했죠. 슈퍼마켓에서 물건값이 매일 아니 매시간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확인한 가격이 저녁에는 2배가 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비극적인 것은 국민들의 삶이었습니다. 한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의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아야 했거든요. 병원에는 약이 없었고 가게 선반은 텅 비었으며 사람들은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려 했습니다. 화폐는 완전히 가치를 잃었죠. 사람들은 볼리바르 지폐를 버렸고 어떤 이들은 그 지폐로 지갑이나 가방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지폐 자체가 그걸로 살 수 있는 물건보다 더 가치 있었으니까요.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나라를 떠나 난민이 됐습니다. 1920년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 제국은 혁명으로 무너졌고 그 자리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워졌거든요. 새로운 독일은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전국의 기반 시설은 파괴됐고 경제는 혼란에 빠졌죠. 설상가상으로 연합국은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독일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배상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독일 경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경제는 완전히 파탄났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정부 금고는 텅 비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절박했죠. 배상금을 갚아야 했고 국가를 재건해야 했으며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돈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정부는 돈을 찍어내 빚을 갚고 공무원들 월급을 주고 재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냈거든요. 그러자 물가는 더욱 빠르게 올랐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1922년에는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1923년에는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1923년 11월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했거든요. 가격이 몇 시간마다 2배로 뛰었습니다. 아침에 100마르크였던 빵이 점심에는 200마크, 저녁에는 400마크가 되는 시기였죠.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즉시 가게로 달려가 물건을 사야 했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그 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니까요. 빵 한 덩어리의 가격 변화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거든요. 1923년 1월에 250마르크였던 빵이 12월에는 2억 마르크가 됐습니다. 믿기 어려운 숫자죠.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도
손수레에 돈을 가득 실어야 했습니다. 화폐는 완전히 가치를 잃었거든요. 아이들은 돈다발을 가지고 장난감 벽돌처럼 쌓아 놀았고 사람들은 난로에 돈을 태워 난방을 했습니다. 돈으로 불을 피우는 게 석탄을 사는 것보다 싸게 먹혔으니까요. 평생 모은 저축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은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거든요. 중산층이 몰락했고 사람들의 삶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죠. 바로 이 시기에 한 오스트리아 출신 화가가 정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였거든요.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경제적 재앙을 넘어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실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등 여러 나라가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시대도 다르고 정치 체제도 달랐지만 결과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돈을 찍어내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점입니다. 독일은 전쟁 배상금이라는 압박을, 베네수엘라는 석유 의존과 사회주의 정책의 실패를 돈 찍기로 해결하려 했죠. 하지만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돈은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대표하는 수단이거든요. 실제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돈만 늘리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외국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현대 경제에서는 한 나라가 돈을 얼마나 찍어내는지 숨길 수 없거든요. 경제 보고서, 통화시장, 각종 지표들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즉시 알아차립니다. 외국 채권자들은 바보가 아니죠.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로 빚을 갚으려 한다는 걸 알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외국 채권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100달러를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만든 종이 쪽지로 갚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나라가 마구 찍어낸 돈으로 빚을 갚으려 하면 그 돈을 받는 나라는 장난감 돈으로 여깁니다.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국제무역에서 고립되며 더 이상 돈을 빌릴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경제적 고립은 나라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돈을 마구 찍어내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명확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하거든요. 돈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생산의 양을 늘려야 하는 겁니다. 교육에 투자하면 더 숙련된 노동력이 생겨납니다. 인프라를 건설하면 물류 비용이 줄고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죠. 기술 발전을 지원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산업이 탄생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도록 돕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더 많은 제품이 생산되거든요. 이렇게 경제의 실제 생산 능력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늘어도 공급도 함께 늘어나니 가격이 안정됩니다. 기업들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 물건을 삽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이니까요. 그래서 신중하게 소비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거든요. 이는 경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많더라도 공급도 충분하고 경쟁자도 많으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없죠. 가격을 너무 올리면 소비자들이 다른 가게로 가버리니까요. 이런 시장 경쟁은 자연스럽게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가 경제를 잘 관리하든 못하든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납니다.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은 가만히 있어도 매년 가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는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도 받고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시절에는 맞는 말이었죠. 1990년대만 해도 은행 예금 이자율이 연 10%가 넘었거든요. 100명 원을 넣으면 1년에 1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현재 은행 예금 이자율은 연 1%에서 2% 수준입니다. 100만 원을 넣어도 1년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율은 연 2%에서 3%입니다. 이자를 받아도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는 거죠. 2015년에 100만 원을 예금했다면 2025년에 약 110만 원 정도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 물가는 약 20%에서 30% 올랐습니다. 2015년에 100만 원이 2025년에는 약 120만 원에서 130만 원의 구매력을 가져야 물가 상승을 따라잡는 건데 당신은 110만 원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2015년 기준으로 약 85만 원에서 90만 원어치의 물건밖에 못 사는 겁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가치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정부가 도무가 마구 찍어내면 극단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정상적인 나라에서도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항상 발생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연 2%에서 3% 정도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경제 성장을 자극한다고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물건값이 조금씩 오른다는 걸 알면 미리 사려고 하고 이것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지나친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파괴하지만 완전히 인플레이션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도 경제에 나쁘거든요. 사람들이 물건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 소비를 미루게 되고 이는 경제 침체로 이어지니까요. 따라서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당신의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거죠.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거나 저금통에 모아두면 확실하게 손해를 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투자에 뛰어들기도 위험합니다. 주식, 부동산, 금, 암호화폐 같은 투자 수단들이 있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고 위험도도 다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뉴스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거나 정부가 재정 정책을 바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집니다. 금리가 내리면 반대로 돈이 풀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집니다. 세금을 올리면 사람들 손에 돈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요. 이런 경제 원리를 이해하면 당신의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민들,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왜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었을까요? 그들은 정부를 믿었고 자국 화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면서 그 신뢰는 무너졌죠. 만약 그들이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미리 알았다면, 징조를 일찍 알아챘다면, 적어도 일부라도 다른 형태로 보관했다면 전부를 잃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어떤 대비를 해도 한계가 있지만 말이죠.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런 극단적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한 인플레이션은 계속됩니다. 매년 2%에서 3%씩 당신의 돈을 갉아먹고 있는 거죠. 20년이면 당신 돈의 가치가 거의 반토막 납니다. 지금 100만 원이 20년 후에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의 구매력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렵지 않으세요? 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잘 관리해도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당신의 돈이 매년 가치를 잃어간다는 걸 알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은행 예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해하고 다른 방법도 공부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경제 공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뭔지, 금리가 뭔지,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뭔지, 재정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뉴스를 봤을 때 그게 내 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저축은 얼마나 하는지, 비상금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세요.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러려면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제로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평생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적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독일과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죠. 이 지식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은행도, 회사도 아니거든요.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경제 뉴스를 보고, 책을 읽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공부하세요. 10년 후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감사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